한 나라가 전쟁터에서도 총을 들지 않고 도시를 지켰습니다. 한 나라가 폐허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는 전 세계가 가장 먼저 고개를 숙이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국들도 경외심을 숨기지 못한 단 하나의 민족, 한국이라는 이름이 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세계의 가슴을 쥐어짜게 만드는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크 앤더슨입니다. 30년 넘게 미국 재난대응전략연구소에서 일하며 전 세계 재난과 전쟁터를 돌며 살아남는 법을 연구해온 사람이죠. 솔직히 말하면요. 이번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흥미롭지 않았어요. 한국? 글쎄요. 무언가 특별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상 앞에 앉았죠. 그동안 한국을 다룬 보고서도 뉴스 기사도 꽤 읽어봤지만 대부분 경제성장이나 IT 산업 같은 이야기뿐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보고서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이라크에서 총 한 발 없이 도시를 지킨 부대 한국군. 뭐라고요? 이게 농담이 아니란 말입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강대국들의 활약이 아니라 그저 작고 이름만 알려진 나라였던 한국이 세계 최악의 위기 현장에서 그런 전설을 남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순간 제 자존심이 건드려졌죠. 어디 한번 보자. 과연 진짜 대단한 건지. 그렇게 저는 단순한 검증 차원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통계, 사진, 기사, 인터뷰. 익숙한 과정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이라크 주민들의 증언, 심지어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인은 우리의 형제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이건 작전 성공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기록 너머에 뭔가 더 깊은 게 숨겨져 있었거든요. 차가운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슴을 울리는 무언가 말입니다. 어느새 자료를 읽는 손을 멈추고 오래전 한국군이 거닐던 아르빌 골목을 무너진 거리의 먼지를 상상하고 있었죠. 어쩌면 이건 그냥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에 남은 전설일지도 모른다. 마음속에서 작은 울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 보고서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기술, 전략 따위가 아니라 어쩌면 진짜 인간적인 힘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이라크였어요. 그곳에서 총을 들지 않고 도시를 지킨 군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비행기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보던 순간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가능했을까? 총도 없이, 권력도 없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걸까? 이라크에 도착했을 때 긴장했어요. 현지 정세는 여전히 불안했고 곳곳에서 무장단체의 위협 소식도 들려왔거든요. 하지만 아르빌이라는 도시는 이상했습니다. 한참 혼란스러워야 할 도시가 왠지 모르게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죠.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택시기사가 말했죠. 여긴 한국 사람들이 지켜줬던 곳입니다.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사 아저씨는 진지했습니다. 이후 현지 통역을 구해 당시 자이툰 부대와 함께 생활했던 주민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한결같이 말했죠. 그들은 우리를 존중했습니다. 돈도 권력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어떤 노인은 주름진 손으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총이 아니라 따뜻한 손을 내밀었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가슴 한가운데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총성도 협박도 없이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도시 전체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인가? 그 답을 찾고 싶어. 당시 자이툰 부대가 있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기지가 있던 자리는 이제 흔적조차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이면 한국 군인들이 거리를 청소했어요. 아이들 손을 잡고 놀이터를 만들었죠. 부서진 집을 함께 고쳤어요. 거기에 총도 없고 위협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함께 살아가자는 마음뿐이었죠. 심지어 어느 마을에서는 한국군이 마을 축제를 함께 준비하고 손수빵을 구워 나눠줬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다른 외국 군인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 군대는 바리케이드 뒤에 숨고 기관총을 겨누던 그 시절에 한국군은 맨손으로 웃으며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겁니다. 더 놀라운 일화를 들었어요. 어느 날 자이툰 부대 인근 마을에 무장단체의 기습 공격 소식이 돌았다고 해요. 보통 같으면 바로 장갑차를 불러 방어선을 구축했겠죠. 그런데 한국군은 달랐다고 해요. 그들은 인근 마을 어른들을 모아 대화를 나눴고 마을 사람들 스스로 무장단체에게 우리 마을엔 오지 말라고 전했다는군요. 놀랍게도 그 무장단체는 실제로 그 마을을 피해갔대요. 한국군은 무기가 아닌 대화로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마을을 지킬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런 사례는 미국 군사전략 교본 어디에도 없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군인 덕분에 꿈을 가졌어요. 그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돌다 한국군이 운영하는 임시 학교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때 군인 아저씨가 제게 펜을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손에는 총 대신 꿈을 쥐어야 해. 그 말을 잊지 못했다고 했죠. 지금 그는 아르빌에서 소박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게 한쪽 벽에는 땡큐, 코리어라고 쓴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목이 꽉 메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건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친절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총 대신 희망을 심었습니다. 그들은 방패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권력 대신 마음을 얻었습니다. 아르빌 사람들에게 한국군은 군대가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그 유명한 한국인의 정의라는 거구나. 그것은 교과서에도 전술 매뉴얼에도 나오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었어요. 총알보다 빠르고 전차보다 무겁고 권력보다 깊은 힘. 아르빌에 머무는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나이든 상인부터 동네 골목에서 뛰노는 아이들까지 그들의 기억 속 한국군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놀랍게도 가장 가슴 아픈 순간으로 연결돼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한국군 철군 소식이 전해졌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울었어요. 마치 가족이 떠나는 것 같았죠. 이 말은 수많은 아르빌 사람들 입에서 똑같이 흘러나왔어요. 군대가 떠나는데 왜 울었을까? 보통은 군대가 철수하면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나? 그런데 이곳은 정반대였어요. 실제로 당시 찍힌 사진 몇 장을 봤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시청 앞 광장에 모여 한국군 철군 반대 팻말을 들고 울고 있었어요. 노인은 지팡이의 의지에 흐느꼈고 청년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이들은 하염없이 손수건을 쥐고 울고 있었죠. 이게 과연 전쟁을 겪은 나라의 군대에 대한 작별 인사란 말입니까?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지켜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마음을 지켜줬어요. 한국군은 철수를 준비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위한 운동회를 열고 병원에 약품을 기부하고 학교에 칠판과 교재를 남기고 갔어요. 그들이 떠난 뒤에도 이곳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심지어 철군 전날 밤 몇몇 한국 군인들은 조용히 마을을 돌며 주민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우리는 떠나지만 당신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 인사를 들은 주민들은 서로 껴안고 통곡했다고 했어요. 그 장면을 직접 보았다는 한 아르빌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군은 떠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차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한 나라가, 한 군대가 어떻게 타국의 민심을 이렇게까지 얻을 수 있었을까? 이라크 현지 언론사 자료실에서 저는 충격적인 자료 하나를 발견했어요. 2005년 아르빌 인근에서 미국 특수부대와 현지 무장단체 간 격전이 벌어졌을 때 한국 자이툰 부대가 중재에 나섰다는 기록이었죠. 놀라운 건 중재 방식이었습니다. 한국군 지휘관은 양측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차 한 잔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양측 모두 거부했지만 결국 한국군의 정성어린 음식과 따뜻한 차 앞에서 대화를 시작했고 그 결과 민간인 피해 없이 상황이 종료됐다는 겁니다. 이런 접근법을 한국식 중재법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현지 기자의 설명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미국 전략가들이 고안해낸 어떤 첨단 협상법보다도
효과적이었던 이 외교는 그 어떤 군사 교범에도 나오지 않았던 거죠. 다음 날 아르빌 시장을 만났습니다. 시장실 벽 한켠에는 한국군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시장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우리 가족의 초상화입니다. 한국인들은 이라크 땅에서 승리를 남긴 게 아니라 가슴을 남겼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사건이 아니다. 이건 살아있는 전설이다. 이라크에서 돌아온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한국이란 나라는 뭔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이라크만의 특수한 경우 아닐까 하는 의심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IT 대지진에 대한 한국 구조대 이야기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보고서 한 구석에 조용히 적혀 있었어요. 인간 존엄을 구조한 한국 구조대. 솔직히 처음엔 별 기대 안 했어요. 전 세계 수십 개 국가가 IT에 구조대를 보냈던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게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제가 IT 현장 기록을 뒤지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끼게 됐어요. IT 대지진은 문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깔린 사람들, 거리마다 넘쳐나는 절망. 세계 각국 구조대들은 효율, 신속성, 생존자 수색에 집중했어요. 그건 당연한 접근이었죠. 그런데 한국 구조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생존자만 구조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못한 이들조차 인간답게 예우했죠. 제가 직접 확인한 영상 속에는 한국 구조대원들이 시신을 수습할 때마다 헬멧을 벗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그 영상을 수십 번 반복해서 봤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구조활동이 아니었어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바치는 마지막 존엄의 인사였던 겁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장면 하나가 있었어요. 한국 구조대가 무너진 학교 건물에서 12살 소녀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였죠. 대원들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소녀의 가족이 도착할 때까지 시신 곁을 지켰죠. 한 대원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소녀의 얼굴을 덮어주었고 또 다른 대원은 꽃을 구해와 소녀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 장면을 촬영한 현지 카메라맨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때 나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울었어요. 그들은 그저 구조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인간이었죠. 더 놀라운 건 생존자를 구조하고 난 뒤였어요. 다른 나라 구조대는 임무가 끝나면 바로 이동했지만 한국 구조대는 달랐습니다. 구조된 사람을 가족품으로 인도한 뒤 아이처럼 손을 잡고 함께 울어줬어요. 심지어 구조한 아이에게는 손편지를 써서 건네기도 했죠. 너는 살아남았다. 그러니 부디 앞으로 웃어주기를 바란다. 이걸 보는 순간 더 이상 전문가로서의 냉정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나더군요. IT 사람들은 그런 한국 구조대를 특별히 기억했어요. 그들은 구조대가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구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특히 생존자 중 한 어머니가 남긴 말은 아직도 제 가슴에 박혀 있어요. 한국인은 우리에게 다시 사람답게 살 자격이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한 가지 일화도 들을 수 있었어요. 한 한국 구조대원이 구조작업 도중 손가락을 크게 다쳤습니다. 현장 의료진은 바로 귀국시키려 했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나를 기다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상처에 붕대를 감고 버텼어요. 그리고 끝내 잔해 속에서 한 소년을 구조했죠. 소년을 껴안은 순간 그는 말했어요. 사라져서 고맙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생명을 구조하러 온 게 아니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구조하러 온 것이었다. 현지 언론인들은 이런 한국 구조대의 모습을 인간성의 부활이라고 표현했어요. 한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모든 나라가 IT를 도왔지만 한국만이 우리에게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돌려주었다.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현장을 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한국 구조대는 철수한 뒤에도 IT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었어요. 한국인은 폐허 속에서도 인간을 구조했다. 생명을 건진 게 아니라 삶을, 존엄을, 희망을 구조했다. 이 사실을 마주한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한국인의 정은 무기보다 강하고
방패보다 깊은 힘이었다. IT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가슴 한켠이 뻥 뚫린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정말 존재하는구나. 무너진 도시, 끝없는 절망 속에서 한국 구조대는 인간성을 지켰고 그 흔적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 당시 IT에서 활동하던 외국 언론인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 구조대가 철수한 날 공항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대요. 현지인 수백 명이 공항 밖에 모여 한국 구조대원들을 배웅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수 만든 감사합니다 팻말을 들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마지막 선물로 작은 조각품이나 그림을 건네기도 했죠. 그 언론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15년 넘게 재난 현장을 다녔지만 구조대에 대한 이런 작별 인사는 처음 봤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가장 중요한 걸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IT에 세워진 단 하나의 기념비였습니다. 그날 아침 현지 안내인을 따라 포르토프랭스 외곽으로 향했어요. 지진으로 폐허가 된 거리,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건물들, 그 사이를 지나 한적한 공터에 도착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했습니다. 낡은 석조 기념비 하나.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문구. 우리를 사람으로 기억해준 한국에. IT 정부는 수십 개국 구조대가 떠나간 뒤 오직 한국 구조대를 위해 이 조용한 공터에 작은 기념비를 세웠던 겁니다.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워야 할 장면인데 오히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기념비 앞에는 누군가가 조심스레 놓고 간 조화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이미 색이 발해 있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살아있었어요. 그때 한 현지인이 다가왔어요. 한국 사람들을 기억하러 온 거군요. 그의 얼굴에 퍼지는 미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었어요. 그 남자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곳을 찾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다른 나라들도 많이 도왔잖아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은 구조만 했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무너진 건물을 정리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무너진 인간의 마음을 일으켜 세웠던 겁니다. 그 현장에서 오래도록 기념비를 바라봤어요. 이름도 없는 작은 공터, 화려한 조명도, 거창한 비석도 없었죠. 그러나 그 조용한 공간이야말로 한국이 남긴 가장 위대한 흔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으로 세운 것도 돈으로 샀던 것도 아니었어요. 정성으로, 진심으로, 피와 눈물로 세운 기념비였죠.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IT 정부 내부에서도 한국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자는 제안은 처음에 반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작은 나라에 너무 큰 영광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대요. 하지만 구조 당시 한국 구조대가 보여준 태도와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생존자 가족들의 눈물 섞인 요청이 모든 반대를 눌러버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그렇게 한국은 IT 대지진의 비극 속에서 인간성을 복구해준 나라로 남았어요.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 작은 돌덩이 하나가 비추고 있었죠. 그 돌 위에 적힌 짧은 문구. 우리를 사람으로 기억해준 한국에. 바람이 불었고 먼지가 흩날렸지만 그 글자만은 뚜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IT에서 돌아온 뒤 저는 오랫동안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은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현장의 풍경, 그 작은 기념비에 새겨진 문구, 그리고 사람들이 보여준 조용한 감사의 눈빛들.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토록 깊게 남아있었다니. 스스로를 몇 번이고 되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은 흐려진다고들 합니다. 특히 재난이나 전쟁 같은 비극은 새로운 일상에 묻혀 서서히 잊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라크와 IT에서 확인한 한국의 흔적은 그 어떤 세월에도 지워지지 않고 살아있었어요. 그곳 사람들에게 한국은 도와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상처 위에 조용히 손을 얹고 한마디 말 없이 함께 아파해준 존재였죠. 그것이야말로 시간을 견디는 진짜 기억이었습니다. 한동안 이라크와 IT를 비교하며 기록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소름 끼치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떠난 뒤에 더 빛나는 나라였다. 현장에서 열광을 이끌어낸 것도 아니었고 거창한 기념식을 치른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너무 조용했고 너무 소박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제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심을 보여줬다. 이 세 문장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겁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미국도 있었고 유럽 국가들도 있었고 경제 규모로 치면 훨씬 더 강한 나라들이 수없이 있었는데 왜 사람들은 한국만을 이렇게 특별하게 기억하는 걸까?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진심은 기술을 이긴다. 정은 권력을 이긴다. 총알도 돈도 명성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오직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존중할 때 비로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탄생하는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마치 먼 길을 돌아 진짜 답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빠르게 성장한 경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히, 가장 겸손하게, 가장 인간적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은 떠난 자리마다 조용히 따뜻한 온기를 남겼습니다. 그 온기는 시간이 흘러도 식지 않았고 오히려 세월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한국인을 따라다니던 질문이 있었어요. 이라크에서도, IT에서도,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다른 나라 군대는, 구조대는, 지원단은 임무가 끝나면 떠났어요. 필요한 만큼 돕고 상황이 정리되면 빠지는 것이 원칙이었죠. 그게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인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가 보상하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그렇게까지 인간적으로 행동했을까? 도대체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 서울로 돌아온 뒤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를 더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책상에 앉아 자료를 읽고 인터뷰를 듣고 다큐멘터리를 탐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진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국인은 인간애로만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깊은 정은 고통과 생존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화된 힘이었어요. 수백 번 외침을 겪고 수십 번 침략을 당하고 수많은 전쟁과 분열을 견디면서도 한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치열한 역사 속에서 이 작은 민족은 하나를 깨달았어요. 나 혼자 살아남는 건 의미가 없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 이 진리가 그들의 DNA처럼 몸에 새겨졌던 겁니다. 그래서였어요. 재난 앞에서도 전쟁터에서도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이념도 아니었고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그들은 서로를 품었어요. 제가 본 한국의 정은 눈에 보이는 선행이나 봉사가 아니었죠. 그건 필사적인 생존의 본능이자 오랜 시간 다져진 공동체의 힘이었어요. 이웃이 굶으면 내 집 밥맛이 쓰다. 친구가 울면 내 가슴이 아프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도움을 청하면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인이 이라크에서 총을 들지 않고도 도시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 한국인이 IT에서 구조 이상의 존엄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의 뼛속에 새겨진 함께 살아남겠다는 의지,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깊은 본능이었던 겁니다. 다시 자료를 넘겨봤어요. IMF 위기 때 국민들이 금을 모아 나라를 살렸던 이야기. 6.25 전쟁 때 모든 걸 잃고도 서로 손잡고 버텨냈던 기록들. 모든 순간마다 한국인들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선택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 질문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인은 살아남은 민족이 아니다. 한국인은 함께 살아남기를 선택한 민족이다. 조용히 책을 덮었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은 살아야 했던 이유였고 살아남은 방식이었다. 세상이 몰랐던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힘.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이라크와 IT에서 들은 이야기들만으로는 이 나라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직접 가봐야 한다.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그게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거대한 도시, 질서정연하게 흐르는 거리, 사람들의 빠른 걸음, 그리고
그 속에서도 느껴지는 특유의 생동감. 모든 것이 상상했던 한국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전을 이룬 거지? 폐허와 가난을 딛고 일어섰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어요. 한국은 도시만 성장한 게 아니었어요.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섰고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일상이었죠. 편의점 점원은 작은 물건 하나에도 감사합니다를 외쳤고 식당에서는 모르는 사람끼리도 조심스럽게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나라의 발전은 건물이나 도로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함께 새겨져 있었어요. 광화문 광장을 걸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태극기,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서로를 의식하는 시민들. 가끔은 빠른 걸음 속에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어떤 끈질긴 힘, 포기하지 않는 생명력이 느껴졌어요. 이들은 왜 이렇게 강할까? 가슴 속에서 뜨겁게 솟구치는 질문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한국 곳곳을 돌며 더 많은 것을 봤습니다. 거대한 조선소에서 용접공들이 얼굴에 검댕을 묻히고 거대한 선박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봤고 시골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논둑을 다듬으며 서로 돕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디를 가든 한국인은 홀로 서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경쟁이 아니라 연대. 냉정함이 아니라 공동체. 그것이 이 나라를 만든 원동력이었어요. 강원도 어느 작은 마을에 들렀을 때 문득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추운데 어디 가십니까? 간단한 인사였지만 그 속에 녹아든 진심은 어떤 거대한 환영식보다도 따뜻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경제적 성취로 위대한 것이 아니다. 한국은 인간을 잊지 않은 나라였어요.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한국을 기억하고 세계는 한국을 존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누가 물어도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은 무기로도 방패로도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세상을 울리고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인간적인 힘이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 없는 나라가 한 사람의 삶과 시선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아시아를 저렴한 물건을 만드는 공장 정도로만 여겼던 평범한 폴란드 대학생이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존경하며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전쟁과 침략,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며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폴란드의 한 젊은 여성에게 삶의 방향과 도전 정신을 일깨워 주었다고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감동시키고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한 개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나 카르바우스카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아시아에 대해 별로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 무시했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제 주변 친구들은 이상하게도 아시아에 푹 빠져 있었어요. 특히 BTS 같은 K-팝 그룹과 한국 드라마에 열광했죠. 안나, 너도 한번 들어봐. BTS의 신곡 진짜 대단해. 라며 친구 카시아가 제게 이어폰을 들이미는 겁니다. 저는 귀찮은 마음에 이어폰을 받았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어요. 얼마 후 카시아가 또 문자로 저를 불렀어요. 이번엔 영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기생충 봤어? 한국 영화인데 진짜 미쳤어. 오스카상도 받았잖아. 저는 딱 잘라 말했어요. 아시아 영화가 오스카를 받았다고. 그럼 심사위원들이 졸았나 보네. 친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한마디 더 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진짜 한번 봐봐. 후회하지 않을걸. 저는 카시아가 성가시게 굴까봐 그냥 한번 보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기대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뭐랄까요? 영화를 보면서 점점 말문이 막혔어요. 그렇게 긴장감 넘치고 감정이 휘몰아치는 영화는 처음이었거든요. 마지막 장면에서는 가슴이 뛰고 숨이 가빠지더라고요. 제가 무시했던 곳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다니 머리가 띵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계기가 있었어요. 며칠 뒤 카시아가 저를 한식당에 끌고 간 겁니다. 너 불고기랑 김치찌개 먹어봤어? 엄청 맛있어.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폴란드 음식처럼 순하지 않으면 맛이 없을 텐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불고기를 한 입 먹고 김치찌개를 입에 넣었을 때 제 얼굴이 환해졌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어요. BTS는 왜 그렇게 인기 있는 걸까? 한국 음식은 왜 다들 맛있다고 할까? 하는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제가 그동안 가졌던 선입견이 하나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씩 흥미가 생기긴 했지만 깊이 빠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여전히 제 취향은 유럽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한국은 그냥 한 번쯤 경험해보는 정도로 충분할 거라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건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한국 문화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저를 서서히 끌어당기고 있었거든요. 그 계기는 정말 우연이었어요. 어느 날 학교 과제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심심해서 넷플릭스를 켰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추천했던 한국 드라마를 한번 보자고 마음먹었죠. 선택한 건 오징어 게임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 남아서 본 거였어요. 하지만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제 시선은 화면에 완전히 고정되었어요. 잔인한 장면도 있었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적 요소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눈을 뗄 수 없었어요. 한 에피소드가 끝나면 딱 하나만 더 보자라고 다짐했지만 그 다짐은 언제나 무너졌어요. 어느새 저는 밤새서 드라마를 다 보고 말았어요.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보며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또 다른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사랑의 불시착이었어요. 전혀 다른 장르였지만 이번에도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스위스의 설원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남과 북의 사랑 이야기에 저는 매 장면마다 마음이 설렜고 두 사람의 위태로운 사랑이 마치 제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정혁이 윤세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그녀를 지키는 모습에서 저는 울고 말았어요. 이게 진짜 사랑일까? 아니, 이건 사랑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야. 저는 드라마 한 편에 이렇게 깊게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며칠 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유튜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저는 한국 음식과 관련된 콘텐츠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영상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떡볶이, 김밥, 순대를 맛보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나왔는데 그들의 반응이 너무 재밌었어요. 결국 저는 카시아와 함께 다시 한식당을 찾았어요. 이번엔 떡볶이를 주문했죠. 한 입 먹고 나니 혀가 얼얼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운맛 속에 숨어있는 감칠맛이 계속 손이 가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날 떡볶이를 먹으면서 깨달았어요. 음식에도 이렇게 매력이 있다니.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2022년 2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게 없는 하루였어요. 강의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오던 길에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웅성거리는 모습을 봤죠. 안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대.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침공? 설마 농담 아니야? 라는 말을 했지만 카시아의 얼굴에 담긴 공포를 보니 농담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뉴스 속 화면은 마치 악몽 같았어요. 사람들이 도망치고 건물이 폭격으로 무너지고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했죠.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은 차가워졌어요. 전쟁이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들리긴 했지만 그건 저와는 상관없는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바로 우리 국경 옆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뒤 피난민들이 폴란드 국경을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기차역에서 내려오는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들고 온 짐가방 하나로 간신히 버티는 남자, 그리고 눈빛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노인들까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쟁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도 안전하지 않을지 몰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고 폴란드로 진군한다면 우리는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불안은 매일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제 가족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모두가 전쟁 이야기를 나눴죠. 엄마는 작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세대가 다시 이런 공포를 느끼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깊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오늘은 어떤 도시가 공격을 받았을까? 몇 명이 죽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바르샤바 시내에서도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불안해 보였고 대화 주제는 항상 전쟁이었죠. 학교에서도 강의 시간에 교수님들이 러시아의 위협과 전쟁의 영향을 자주 언급했어요.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특히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건 러시아의 확장 가능성이었어요. 폴란드 역시 과거에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잖아요. 그 기억이 아직 우리 사회에 깊게 남아있거든요.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고 폴란드로 진군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제 세대는 다시는 경험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던 전쟁의 공포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때쯤 폴란드 정부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 장비를 도입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평소엔 별 관심이 없었던 국방 관련 소식인데 이번엔 저도 눈여겨보게 됐어요. 폴란드 정부가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구매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제게는 다소 생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우리 정부가 군사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나 독일 같은 전통적인 강국의 무기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뉴스에서 폴란드, 한국과의 방산 계약 체결, K2 전차와 K9 자주포 대량 도입이라는 제목을 보고는 의문이 들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K-팝, 드라마, 삼성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나라가 방산 강국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친구들과도 이 소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 친구가 말했죠. 한국의 무기가 독일보다 나을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독일이 훨씬 나아 보이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 걸 선택했을까? 이 의문은 저를 인터넷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K2 전차를 검색해봤고 그 결과에 정말 놀랐습니다. K2 전차는 유럽의 레오파드 전차와 대등하거나 일부 측면에서는 더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었어요. 특히 K2 전차는 전장에서 빠른 기동성을 자랑하며 자동 장전 시스템 덕분에 더 적은 인원으로도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이 전차가 폴란드의 지형과 전술에 적합하다는 분석도 있었죠. 또한 훈련 중 폴란드 군인들이 K2 전차를 직접 사용해본 후 남긴 후기도 발견했어요. 기동성이 뛰어나고 사용이 직관적이어서 전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특히 레오파드 전차와 비교했을 때 속도와 내구성이 유사한 수준이지만 한국 전차는 더 경제적이라는 점에서 군 관계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K9 자주포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죠. K9 자주포는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자주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특히 긴 사거리와 높은 명중률로 러시아의 포격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했어요. 저는 특히나 K9 자주포는 단독으로도 강력하지만 폴란드 현지 요구에 맞춰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을 제공한다는 점에 감탄했어요. 한국은 무기를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구매국의 환경과 요구에 맞게 무기를 맞춤 제작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한국과 폴란드 간의 협력 방식이었어요.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 이전 계약도 체결되었더라고요. 즉, 한국은 폴란드의 방위 산업을 성장시키는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기존에 우리가 독일이나 미국과 맺었던 계약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방식이었어요. 한국의 방위 산업이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한 가지 궁금증이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갖게 된 거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를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그렇게 대단한 나라로 보지 않았던 건 제가 그 나라의 이야기를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처음 알게 된 건 한국 전쟁의 이야기였어요. 1950년에 발발한 한국 전쟁은 한국 땅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에서 당시 한국의 사진들을 찾아봤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온 도시가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었고 길거리에는 전쟁을 피해 도망치는 피난민들로 가득했어요. 작은 아이를 등에 업은 어머니들,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배고픔에 허덕이는 사람들. 그 모든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전쟁 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남았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다시 일어섰다는 점이었어요. 1950년대만 해도 한국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나라였죠. 도시는 잿더미가 되었고 사람들은 집도 먹을 것도 없이 길거리에서 살아야 했어요. 당시 사진들을 보면 어린아이를 업고 피난을 다니는 어머니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 사이를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그 모든 참상을 견뎌내야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1960에서 70년대에 한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한강의 기적이라는 엄청난 산업화를 이루었더라고요. 이건 운이 좋아서 된 일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은 굶주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밤낮 없이 일하며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바꾸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작은 공장에서 시작된 산업화가 점차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그렇게 한국은 가난을 극복하며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되었고 지금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방위산업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는 한국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수많은 다큐멘터리와 글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스스로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더라고요. 특히 한국은 전쟁 이후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방위산업을 키우기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가장 감명받은 부분은 한국이 무기를 사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었어요. 그 노력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K2 전차, K9 자주포 같은 무기들이었어요. 돈이 많아서 성공한 게 아니라 전쟁의 상처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발전시켜온 결과물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 무기들에 대해 보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좋은 성능을 가진 무기라는 게 아니라 한국이 걸어온 길을 상징하는 무기처럼 느껴졌어요. K2 전차를 볼 때마다 이건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만든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저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한국을 방문해보는 것이었죠.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사실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책이나 인터넷으로만 접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그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 계기는 어느 날 유튜브에서 본 여행 영상이었어요. 저는 원래 유럽 여행 관련 영상을 자주 보곤 했는데 알고리즘이 제 관심사를 눈치챘는지 한국 여행 영상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호기심에 클릭해봤죠. 첫 장면은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었어요. 한강에 비친 고층 빌딩의 불빛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그 영상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한옥마을, 경복궁 같은 전통 건축물들이 나오는데 마치 과거와 현재가 한데 어우러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특히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니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복의 화려한 색감과 섬세한 디테일은
제가 보던 유럽의 의복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화려한 도시나 맛있는 음식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한 과정을 알게 되면서 그 배경에는 반드시 한국 사람들의 강한 정신력과 긍정적인 태도가 있었을 거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싶어요. 만약 제가 한국을 여행할 기회가 생긴다면 제가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은 바로 비무장지대예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의 공포가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지를 실감했잖아요. 전쟁은 사람들의 삶과 꿈, 그리고 희망을 앗아가는 잔인한 현실이라는 걸 너무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분단 상태로 남아있는 한국의 현실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 분단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 강인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DMZ의 사진들은 그곳이 얼마나 독특하고도 상징적인 장소인지 보여줬어요. 한쪽에는 첨단 군사 장비가 자리 잡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이 고요히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DMZ는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저에게는 희망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전쟁으로 인해 갈라진 땅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으로 보였죠. 또 한 가지,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도 궁금했어요. 드라마 속에서 보던 화려한 도시 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진짜 모습들 말이에요.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골목길 작은 가게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들, 그리고 공원에서 산책하는 가족들 이런 평범한 장면들을 직접 보고 싶어요.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그 나라의 진짜 매력을 보여준다고 믿거든요.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된 이후 종종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으며 더 깊이 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인식, 그러니까 그저 작은 나라라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요. 폴란드에서도 가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로 나왔지만 대부분은 K-팝이나 드라마 혹은 전자제품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 이유로 저 역시 한국을 문화적으로 대단하지만 작고 아기자기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러나 지금의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해요. 이 나라는 기술, 문화, 경제, 그리고 강한 정신력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제가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한국이 유럽과 전 세계에 끼치고 있는 실질적인 영향을 알게 되었을 때였어요. 뉴스에서는 폴란드군 관계자들이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라며 극찬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본 여러 해외 기사들은 한국이 이제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AI 기술, 반도체, 자동차 산업 등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죠. 삼성은 이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는 나라를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한국을 정말로 작지 않은 나라라고 느꼈던 이유는 산업적 성공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발판 삼아 어떻게 세계적 강국으로 성장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이 나라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과 근면함이 오늘날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왔어요. 인터넷에서 본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의 어린 학생들이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근면함이 그들의 문화와 정신을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가장 감명받았던 부분은 한국이 이 모든 성공을 이루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인 성공을 넘어 자신들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또 그 문화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제가 한국을 알게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재미로 보았던 드라마 한 편에서 시작했지만 그 작은 관심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어요. 한국은 제가 몰랐던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 나라가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을 통해 저는 제 자신에게도 도전할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언젠가는 꼭 한국이라는 땅을 밟아보고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